네, 8시가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3월 보궐선거 정책토론회 사회자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현기입니다. 먼저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총 4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세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먼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문 발표 및 공약 소개는 10분, 그리고 단과 대단위는 언론사 질의 15분, 최대 15분, 그 다음에 총단위는 최대 30분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면 질의는 15분에서 20분으로 제한을 두었고, 서면 질의는 시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16조 제5항에 보면 중선관위위원장이 선거 진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에 의거 총학생회장단 정책토론회에 있어서 언론사 질의에 있어서 10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인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출마 소견문 및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출마 소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마 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상 캠퍼스 제30회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지편입니다. 지금까지 학술정보원 일본행위, 수강 신청 제도 변경, 성적 장학금의 폐지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제도들이 시행된 이유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그 의견들이 반영되기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본부 지평은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현 상황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에게 영향을 미칠 제도들이 시행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끊임없는 고민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제도와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변경된 이후에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거운동본부 지평의 후보자 모두는 학생사회에 입조해온 경험 속에서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발견하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의 막중함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결코 우리들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는 무거운 일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사회의 변화를 위한 시작에 동참해 주십시오. 학생사회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후보자 이비환, 부총학생회장 후보자 김동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공약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분께서는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10분 내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공약은 동사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일반에 공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원이 누구인지까지 함께 공시하여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감사위원회 신설 추진입니다. 기존에 그 학생회에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일반 학우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까고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만한 힘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반영한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공약입니다. 교원, 교직원, 학생이 3주체가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서 학우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공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성적 우수 및 상승자 대상 프로그램 장학금 신설 추진입니다. 기존의 그 성적 장학금이 폐지되면서 면학 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의 성적 장학금을 받아본 학생들의 기득이익이 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해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신설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강과목 중간평가제도 시행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수강과목 평가는 학기 말에 그 성적이 나오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영한 공약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송역 셔틀버스 사업 재개 추진입니다. 일전에 오송역 셔틀버스 사업이 실시된 적이 있었는데 수요조사 부족 문제로 인해 폐지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오송역을 오고 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재개되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났기 때문에 공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술정보원 후속화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학술정보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좌석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일열람실에 카페가 입점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좌석수는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사석화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하게 된 공약입니다. 여덟 번째로 다가가는 총학생회라는 공약입니다. 매월 1회씩 야외 부스를 설치해서 회계장부나 학생회 추진 사업이나 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제도들을 좀 미리 학우들에게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회계에 대한 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하여서 불신을 좀 종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낸 공약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학생 청원제도 시행입니다. 건의안, 사소한 건의사항들도 저희가 평소에 듣겠지만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 20일 이내 연서 발의가 되면 저희가 학생의 사업으로 채택하거나 전학대회 중은위에서 논의하는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반영한 공약입니다. 열 번째로 내실 있는 총장 간담회 공약입니다. 기존에 총장, 부총장 간담회 공약이 있었고 총장, 부총장 간담회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고지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선해서 반영한 공약입니다. 11번째로 미래관 GS 시험기간 24시 영업 협의입니다. 일전에 깡통 위치에 GS 편의점을 시험기간이 아닌 기간 그리고 기숙사 통금시간이 12시이던 시절에 24시간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근데 다만 시험기간에 한정해서 그리고 기숙사 24시간 개방 기간과 맞물린 그런 기간 그리고 또 월화수 정도 일부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반영하게 된 공약입니다. 다음으로 목표강의 개설 확대입니다. 현재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던 강의가 다 폐지되었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도 많이 폐지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권 상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조금은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놓게 된 공약입니다. 13번째로 정규학기 내 9학점 이하 수강 시 등록금 감면 제도 시행입니다. 이 공약은 올해 시행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이라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총장님도 바뀌신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앞으로 이 주장이 좀 확대되는 발판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공약입니다. 다음으로 14번째로 개설 과목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 운영위 설치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설 과목 수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다양하게 열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전공 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학과 교수님과 학생회 그리고 각 학과 학생회 그리고 각 학과 학번 대표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위를 설치해서 과목 개설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이런 회의체를 거친 이후에 개설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공약입니다. 15번째로 사생회와의 정기적인 회의체계 실시입니다. 사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숙사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차 사생이 될 수도 있는 일반 학우들에게 그런 정보가 전달되긴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을 좀 도와주는 취지 그리고 장차 사생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기숙사에 살 것이냐, 자취를 할 것이냐에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해 주는데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16번째로 전용 강의실 제도 시행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 정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좌석수가 부족한 문제도 있고 학생 자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언론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언론사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BS 기자 이면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학보사 고대신문기자 김금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먼저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공시제도 시행 공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공약은 봉사장학금을 수혜받는 인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들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명단에 공시되는 구성원들의 동의는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구성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모든 인원들이 이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릴 것이고 각 단위별로 봉사장학금을 수혜받는 단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다만 이게 그 부분에서는 좀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총학생회 구성원들만큼은 반드시 이 명단을 공시하려고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본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부서와 사전 합의를 거쳤나요? 사전 합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복지팀에서 정보 공개 문제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총학생회만큼은 협의를 이끌면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공약에 대해 저희가 학생복지팀에 문의해 본 결과 본 공약의 시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무정부의 논란 때문에 여러 차례 학생복지팀에게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문제와 연관되어 공개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총학생만큼은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내서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은 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칙에 보면 개인정보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칙에는 그 법의 적용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시 제도와 작년에 있었던 그 정보 공개 요청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총학생회를 제외한 다른 봉사장학금을 받는 학우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을 텐데 시행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단위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였습니다. 그렇게 대표성이 좀 크고, 총학생회만큼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 가겠지만, 대표성이 크고 좀 다수를 대표하는 기관에는 제가 협의를 요청하겠지만, 본인들이 거부를 한다면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신설 추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학생 자치기구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단체에 소속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회칙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회칙에 반영을 하려면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회칙 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회칙 개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구상 방식은 하루 100인 이상의 연서가 발의가 되면 전학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전학대회가 개회되고, 거기서 매 사학마다 전학대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취할 것이며, 어느 단체도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회칙상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기구는 이전에 총학들도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제28대 총학에선 학생자치회계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제31대 총학에선 학생감시위원회라는 이름이 공약이 있었는데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보호한 공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기가 학교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봉사장학금 수혜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한 무게가 있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환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추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학생, 교원, 교직원 이 3주체 출자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는 대학 평가 지표에서 좀 가점을 받기 위한 요인도 있고요. 둘째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복지제도에 관해서 좀 이끌어내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한 공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주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교원, 교직원, 학생 이렇게 3주체입니다. 그렇게 3주체가 서로 총회를 통해서든 어떤 회의를 통해서든 그렇게 3주체가 서로 상호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어떤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등의 그런 소통 창구가 되기 때문에 가점으로 좀 반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리자면 이 협동조합이 처음에는 출자 규모가 적고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힘이 미비하겠지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많아지고 출자 규모가 커진다면 그 교내외 업체에 조합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제도를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대해 어떤 복지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교섭력의 강화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고요. 협동조합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내외 업체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장차 협동조합에서 필요에 따라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교원, 교직원 3주체가 상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으로 내려져야지, 제가 이것을
그 구체적인 어떤 업체, 뭐 종류까지 선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적 우수 및 향상자 대상 프로그램 장학금 신설 추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학과별로 낭비되는 프로그램 장학금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성적 우수 및 향상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장학금을 신설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학과별로 낭비되는 프로그램 장학금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학과의 그 과 사무실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제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 신분으로서는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각 학과별로 그 낭비되는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좀 선정을 해주시도록 좀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거 낭비되는 예산, 그러니까 즉 단순히 취업박람회를 갔다 온다든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첨부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각 학과별로 전공과는 조금 관련성이 적다는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낭비되는 장학금들을 좀 이렇게 모아주실, 장학금들에 쓰이는 예산을 좀 모아주실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 예산을 토대로 각과의 성적 프로그램 장학금을 신설해 줄 것을 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앞서 학업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평가 조치에 따라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업 보고서 평가의 주체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각 학과에서 해결해야 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과는 학점 인플레가 심해서 4.0 이상의 학우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과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이 적게 열려서 전공 과목 이수 기준으로 삼아도 불리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학과의 사정에 맞게 각 그 전공운영위원회라는 제가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뭐 그런 회의 체계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각 학과 차원에서 기준을 선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과별로 낭비되는 프로그램 장학금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낭비되는 프로그램 장학금이라고 나누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제한학생 장학금 제도에 대해 학과별로 모두 입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과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과별로 예산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사진을 한 장을 첨부하면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취업박람회를 다녀오면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각 학과에 진로와는 연관성이 적은 부분에서 프로그램 장학금이 배정되어 있다는 등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학과별로 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학과별로 예산이 상이할 수 있고 시행되지 않는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면 그런 흐름 속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과도 자연스럽게 그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공약은 수강과목 중간평가제도 시행 추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학기 중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중간평가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수강과목 평가는 성적이 나오기 전 그리고 학기가 이미 끝난 이후 그 기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본인이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근데 그러한 불만사항을 이미 학기가 끝난 이후에 그 수강평가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미 당한 그런 어떤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 번쯤은 중간평가를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식으로는 제가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포털로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안함과 사이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함과 연계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프라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해드리면 보편적으로 저 공약의 취지와는 달리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학처와 같이 구속력이 강한 그런 기관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기 말에 시행되는 평가는 평가 후에만 성적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든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개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강의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의견을 내는 그런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강의에 만족을 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약은 우송역 셔틀 사업 재개 추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중단된 우송역 셔틀버스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우송역 셔틀버스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주말과 인접한 요일에 셔틀버스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버스 업체 측과의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을 구상하고 계신지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스 업체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코리아투어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논의를 해도 이것이 어떤 수익성이 적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에 실시되었을 때 실수요가 부족하여 적자가 나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논란이 많은 공약이고요. 다만 오송역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학우들의 불만사항이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나 아니면 주말과 인접한 요일 일부만 그렇게 운행하는 방식은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방식을 접근함에 있어서 일단 실수요를 먼저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를 조사를 할 때도 이를테면 100명이 사용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어도 실수요에 반영할 때는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반영하는 등 실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현실성 있게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충분한 그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논의를 토대로 그 학교 측이든 버스 업체 측이든 그렇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취재 결과로는 코리아 투어 측에서는 학교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진 운행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할 점은 학교 측과의 예산 관련 논의인데 학교 측과의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코리아 투어 그 서울 셔틀버스 중에 일부를 그 학교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지난 방학이나 3월 중에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섭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일개 후보자 신분으로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계획대로 가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셔틀버스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세종 통학버스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세종 통학버스 계약이 올해 7월이면 끝나 상반기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매년 사라지는 노선들, 그리고 운행 시간 중단, 작년에 이루어졌던 통학버스 비용 인상, 그리고 이전부터 제기됐던 학생들의 불만 등 재계약을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봐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접근하고 싶은 방식은 올해 총장님도 바뀌셨고,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위치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KTX도 있고, 또 그런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하기 때문에 좀 변두리에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이제 그런 학교가 앞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통에 좀 도움을 주려면 총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총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정보원 사석화 방지 대책 마련 공약입니다. 학술정보원은 리모델링 후 열람실 좌석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석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본 측에서 사석화 상태가 방치될 시에 짐을 치워주는 페트롤제드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본 공약은 많은 인력이 필요로 되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교육복지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거기 교육복지위원회 인원 그리고 총학생회 인원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안쪽의 인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 제도는 개인 물품에 대한 사항인 만큼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난해 봉사장학금 보정수혜 논란으로 인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학생회 신뢰를 좀 잃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당선이 된 이유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당선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선이 된다면 그 제가 당선됐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그 전에 잃었던 신뢰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가가는 총학생회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매월 1회씩 야외버스를 설치하여 학우들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은 학우들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학우들의 참여도를 높이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우들의 관심이 이미 높아진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중요하게 시행 예정인 정책들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총학생회가 공약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학생청원제도에서 청원으로 올라와서 안건으로 채택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회계 장부, 이렇게 학우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비치함으로써 좀 학우들이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학생청원제도 시행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하루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청원서 제출 시 총학생회장이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본 공약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우들이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회가 직접 챙겨서 안건으로 중원이나 전학대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학생회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서 좀 그 개인의
그러니까 20인 이상의 학우들이 원하는 그런 제도들이나 뭐 방향을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출된 연서에 대한 내용은 일반 학우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내용인가요? 예, 제출된 내용도 공개를 할 것이고요. 제출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공약은 내실 있는 총장 간담회 공약입니다. 네, 본 공약은 현재까지 진행됐던 간담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약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총장님, 부총장님이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생들에게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우들이 즉석에서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장님을 모시기 전에 어떤 문제들을 주요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학우들에게 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우들이 사전에 그것을 적어도 3일에서 5일 이상은 그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래관 GS25 시험기간 24시간 영업협의 공약입니다. 저희가 오늘 GS25 편의점 점주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편의점 영업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점주님과만 상의할 부분이 아니라 본사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편의점 24시간 영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근무자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GS25 근무자이자 학생분들은 총 1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두 연장 영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저희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우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어쨌든 개인의 사업을 위한 업체들이지만 어쨌든 학우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편리를 주기 위해서 입점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학교에 입점하냐 마냐에 대한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입니다. 업체 선정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려운 것은 맞지만 조금은 협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기간 그리고 기숙사가 24시간 개방되는 기간 그렇게 한 2주 정도의 기간 중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나 이렇게 일부 요일 그 일부 정도는 조금씩은 양보해가면 서로한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새벽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무자를 뽑아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주체들도 학우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GS25 점주님은 또 외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일전에 제가 점주님과 말씀을 나누셨을 때는 그때 24시 할 때도 본인이 하셔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자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과. 따라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시험 기간에 학점을 좀 적게 들어서 시험에 부담이 없다. 이런 등의 사정도 매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고 논의를 하면서 좀 실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 GX25 시험기간에 집합형 영업을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연장 영업을 시행했을 때 술에 취한 학생이 난동을 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어느 업체에서든지 간에 안전사고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24시 편의점을 개방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즉각 사업이 중단되어야 할 정도로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4시 개방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주변에서 그 24시 개방 이 사안과 무관한 것으로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이 24시간 개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비춰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주님께 들었을 때 12시까지가 통금 시간이었던 때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개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24시 개방일 때가 아니라 통금 시간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제가 말하는 미래관 GS가 아니라 저희 흔히 깡통이라고 부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치나 시간이나 시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무프강의 개설 확대 공약입니다. 무프강이란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입니다. 무프강이 온라인 강의 개설 확대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이후에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은 정원 감축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정원 감축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령 인구가 낮아진다거나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은 맞지만 기존에 입학 정원이 줄지 않았고 학령 인구가 충분했던 시기에 입학했던 학생들까지도 같이 현재 우리 캠퍼스에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지금 학령 인구가 낮고 강사법이 시행되고 지금 입학 정원도 줄었으니까 과목도 줄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개선하는 취지에서는 개설 건수가 지금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는 되어야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쉽사리 지금 강의를 많이 열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 이 무프 강의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 공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의 강의를 듣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런 강의의 선택권에 침해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근본적인 원인을 몰각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개선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지 취재 결과로는 현재 교무기획팀에서 다음 학기 개설 준비 중인 온라인 강의는 총 4개입니다. 현재 2개의 강의를 개발 중에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 개설을 위해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교수님 섭외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온라인 강좌 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의 다양한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또 가장 큰 제약은 예산 문제인데 하나의 온라인 강좌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수 증가를 어떻게 이뤄내실 생각이십니까? 말씀하신 그 3천만 원, 5천만 원 수치가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것이 적정한 예산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번거롭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아쉬운 게요. 지금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인가 좀 의문이 들 정도의 답변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강의 들을 것이 부족해서 더 개설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절차가 복잡하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진짜 이것이 과연 등록금을 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답변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앞서 고대신문 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강의 개설 확대는 교무기획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집에 기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인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좀 개선될 필요성의 대안으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개가 늘어나는 것에 계획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과 무관하게 저는 제 문제의식 속에서 생각을 했고 그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계획이 된 내용이 있다면 제대로 계획이 되었는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와는 변론으로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한다든가의 방식으로 개선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규 학기 내 고학점 이하 수강 시 등록금 감면제도 시행 공약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에 비해 학교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등록금의 의존도가 높아 등록금 감면은 학교 전체 예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감면 정책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공약집에 실은 16개 공약 중에서 가장 실현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올해 안에 추진되기에는 많이 어려운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공약집에 굳이 실어서 학생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도 내세운 취지는 어쨌든 우리 학교가 지금 총장님이 바뀌셨는데요. 분교 지위 해소가 공약이십니다. 분교 지위가 해소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세종 캠퍼스 학생들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조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중전공, 융합전공, 그리고 후속전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종 캠퍼스 자생력을 갖추려면 세종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3학년 2학기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점을 좀 적게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혹은 저학년 때 학점을 많이 이수하고 이제 고학년 때 취업 준비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적은 학점을 이수함에 있어서 그 적은 학점에 대해서 전액의 등록금을 부담케 함으로써 그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재정적인 부담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담을 좀 나누자는 취지에서 좀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해도 학교 측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논의를 저희 학생회가 주장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이 공약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문이 뭉쳐지고 공론화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약은 16개 공약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고 올해 이 공약이 시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공약이 시행되기에 있어서 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 가치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랑 논의를 한 이후에 공약집에 실으면 더욱 신빙성 있고 당선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현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문을 부담을 안은 채로 이것을 공약집에 실을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계속 주장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공약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3학년 2학기 이상 이중전공 및 융합전공으로 서울 캠퍼스에서 수학하지 않는 학우들의 한 해라고 정해놓으셨는데, 서울 캠퍼스에서 이중이나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분들도 모두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고요. 또한 세종 캠퍼스에 등록금을 납부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같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교 지위 해소를 정진택 총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앞에 선행 조건으로서 세종 캠퍼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요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약의 선행 단계로서 그 선행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 공약이 시행되었을 시에는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약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선이 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신다면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개설 과목 고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 운영 및 설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전공 강의 개설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과장을 비롯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공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입니다. 본 공약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답변 내용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개설 과목 수가 부족하다거나 전공과 관련성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과목이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쿼터제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우들이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만을 조금은 대화로 조금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 학과 차원에서 학과장님과 그 학과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각 전공별로 전공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그 제도화를 좀 실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과목이 결정되는 등의 그런 소통 절차가 한번 걸치고선 과목이 개설된다면 학우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공약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네, 전공 운영위에는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이곳에 참여한 학생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교학처에서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서 구속력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을 학과장님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학과의 학생회장 그리고 각 학과의 학번별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두 명씩은 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마다 실정이 다 다르고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학처에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기준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차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몇 명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학과 차원이 아니라 교양 과목 강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교양 과목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 해보셨다면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양 과목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학우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에 더 부합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와 지금 교양 과목의 문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지금 임기 내 기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방대한 그 제도가 두 개가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전공운영위원회 설치는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교양 과목에 대한 그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사생이와의 정기적인 회의체계 설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학교에는 사생회가 있고 그리고 학생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생회는 사생들을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고요. 그리고 학생회는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치기구입니다. 근데 다만 기숙사 내에 사생회가 있기 때문에 사생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생이 아닌 학생들도 장차 사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생회와 학생회가 유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약에 대해 사생회 측과 미리 사전에 협의된 점이 있나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첫째로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나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굳이 문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물어보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후보자 신분입니다. 후보자 신분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총학생회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가 당선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좀 협의를 이끌어내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사생회의 어떤 의결이나 회의 체계를 침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봉에서 혹시 기숙사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임기 중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볼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관해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를 결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회도 어쨌든 사생들의 투표로 인해 당선을 되는 것이고요. 그 사생회만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1차적으로 사생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생회가 실시해야 할 제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강의실 제도 시행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각 학과 단위가 학생회 회의 및 소모임 활동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용 강의실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 및 음주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예를 들면은 서건경상관이라고 치면 서건경상관 223호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요. 만약에 몇 호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요. 가정을 했을 때 그 인접한 곳에서도 전용 강의실이 있을 수 있고 유동인구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들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바로 즉시 권한을 철회하는 조치를 통해서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공약들에 소개된 대로 소통 창구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총학생회 측에 문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기간 내에 가장 실현해내고 싶으신 공약이 어떤 것인지 그 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갖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개를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이 공약들도 좀 많이 간추린 공약들입니다. 따라서 이 공약들은 다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KDBS와 고대신문 언론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답해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이 흐른 관계로 5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저희 정책 토론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다음 순서는 대면 질의입니다. 대면 질의는 이제 중선관위 위원분들께서 여러분께 종이를 죄송합니다. 대면 질의. 네, 대면 질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중선관위에서 지목한 사람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면 질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후보분 계신가요? 네. 저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좀 큰 목소리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기자 진민현입니다. 어느 익명의 한 학우분이 대신 질의를 부탁하셔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은 저와 KDBS 측의 입장이 아닌 단지 제보를 받아 대변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선거 당시 미래간 GS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점장님은 협의할 생각이 없다 하셨고 본 후보자님께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집에 표기할 때 확정이라든가 합의 완료 등의 명칭을 표기하면 될 텐데 협의하겠다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곧 아직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아닌가요? 왜 그 당시에는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일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선거 공약에는 봉사장학금을 학우들을 위한 공모전의 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공약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선거 당시 그 공약은 단순히 포르테 및 비상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었나요? 겨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선거 공약에는 봉사장학금을 학우들을 위한 공모전의 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해당 공약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비춘 학우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나 아니면 제가 고대신문까지 읽어봤거든요. 고대신문에서도 많이 비판을 한 공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심을 많이 했지만 지금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마당에 다시 내세우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봉사장학금 이슈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평 후보자님인 이비안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위원 중 한 명에게 추후 내가 당선이 되면 학생의 국장 자리를 주겠다고 포섭하려던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평 선거 단체 톡방에 그 중선이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그분이 문제를 삼자 지평선거운동본부에서 퇴장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에도 타 선동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문제시되었다는 점을 본 후보자님께서는 명백히 알고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중선위원에게 굳이 지평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질문 내용 자체가 매우 곡해가 있고 좀 단순히 좀 비난하려는 의도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선본 구성원이었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그때 당시 제가 3월 3일 한번 점검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선거관리위원이나 아니면 소모임장 아니면 뭐 어디 단체 학생회장인데 사퇴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데 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나가달라는 그 안내문을 2차례에 걸쳐서 제가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선본 운동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그 안내에 따라 그 톡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 등록 이전의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으로 된 것을 알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기상도 그 후보자 등록 그 마감일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오해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누군가를 포섭했다거나 포섭하려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 중 한 명에게 학생의 국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톡방에 있는 인원들은 나중에 함께 일할 인원들만 있는 톡방입니다. 근데 그 톡방에서 선거가 이제 후보자 등록이 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개시되기 이전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모임장이나 학생회장, 예비협회장, 여학생회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있으신데 혹시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사퇴하지 않고 참여를 안 하려고 사퇴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매우 오래전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추후 내가 당선이 되면 학생의 국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톡방에 구성된 배경이 나중에 당선이 되면 함께 일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단톡방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거가 도입되게 되면은 해당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책들이 있는데 그 직책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가달라고 했고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그 톡방을 만들기 전에 얘기지 만들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가 포섭을 했거나 포섭을 하려던 사실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분께서 대면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창과 김선교라고 하고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신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의 위치를 갖기 때문에 정책 중에서도 인권 관련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평 총학생회 입후자분들의 공약집에는 인권 관련한 공약이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와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교내 인권 문제, 그 중에서도 성인권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것에 대해 준비한 정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좀 관철이는 과정에서 지금 그 해당하는 공약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실체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성인권이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상 요구되는 가치이고 어떤 개인이 그것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공약들로는 지금 서건경상관과 공공정책관 사이에 풀밭길이 있습니다. 요 군데군데 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학우분들께서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시기 좀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농심관 옆에 흙길이 있는데 그 흙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진흙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역시도 일반 학우들은 좀 뭐 어떻게든 통행을 하겠지만 몸이 불편한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통행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약들을 생각을 하진 않았던 건 아니지만 공약집에 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고, 그리고 성인 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역시 주셨나요? 총학생회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그 공약을 원래 실었던 배경도 평소에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고심해 왔던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공약집에는 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 점은 되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성인권과 장애인 인권 모두 생각해 보셨던 공약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인권 관련한 공약집에 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주변에서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약간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여성 학우들을 조금 약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강의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학우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지만, 이것이 저희가 소통 공약도 많고 또 청원상에서 오히려 청원 내용으로 올라오면 더 구속력 있게 교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공경상관과 공공정책관 사이, 그리고 농심관 옆쪽은 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로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합해서 요구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공약사항과는 별개로 좀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성인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캠퍼스가 지금 성인권 센터가 따로 없고 세종학생상담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인력이나 전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다른 분교 캠퍼스들과 마찬가지로 성인권 센터를 분리해서 이 캠퍼스에도 설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근에 여성 관련해서 여성 성폭행이나 여성 비하, 여성 인권 경시 이런 문제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YMCA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학교 측에서 그런 인력을 자체적으로 그냥 새로 공부를 선발을 하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계속 논의를 회의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수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시간이 15분이 경과되는 관계로 대면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인 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는 중성관이 위원분들께서 이제 종이를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받으시고 다 적으신 다음에 적어서 중성관이 위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추가 설치나 가로등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약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가, 우리 학교가 그 정문이나 문화스포츠대학동, 중이용 가습기동 이렇게 건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도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어떤 설비를 더 추가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 좀 무리가 있는 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올해에는 그것이 잘 완공돼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고,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CCTV 관련해서 학우들의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시에 요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종 캠퍼스 자립을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 텐데요. 등록금 감면 시 이 비용 확보가 어렵다는 부실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다가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재정적인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언론사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우들에게 오로지 재정적인 부담이나 취업에 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깊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가되는 부분이 큰 만큼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중성관이 공고는 2월 28일에 떴고 해당 중성관을 위한 이후로 국방이 논문성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평 뉴스백으로 나온 분과 함께 비대위원까지 했던 사람이 중성관 이름을 모르는 것은 무슨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에서 조금 활동을 하셔가지고 얼굴이 익었다거나 이름이 익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지평선본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그렇게 간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악의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후보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